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찾아오는 양구의 사바나 라이브 양싸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이제 오늘은 생방송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생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바나 제작하는 기자님들, 피디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녹화 방송이 아니라 그 사바나 다른 기자님들이나 피디님들이 저 대신 라이브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꼬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전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 라이브 방송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채팅창을 열어놓고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나 녹화 방송이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은 지난 주말에 카카오 대란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이 카카오에 너무나 매여 있었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카카오의 단톡방이라던가 혹은 카카오의 메시지가 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카카오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저는 뭐 카카오 외에도 다른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TBS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단톡방들이 카카오톡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 업무와 관련된 많은 단톡방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에는 좀 민망하지만은 어, 정보기관의 많은 영역들도 카카오톡 단톡방에 의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짝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면 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뭐 기상 재난 상황이 되면은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산하기관들의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의사소통을 할 일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만드냐면 그냥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어요.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어디가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어디가 막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재난 2단계에서 3단계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등등의 실시간 메시지들이 다 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민망하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 코로나19 병상을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의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서대문구에 코로나19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배정을 할까요? 그러면은 병원의 병상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병상 배정반에서 그 3명은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으로 보내고 한 명은 어느 병원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또 그 어느 병원들과는 거기 지금 환자 2명 생겼는데 거기에 병상이 있나요? 등등의 것들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소통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대형 전광판 같은 게 있고 대형 전광판에서 코로나19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의 병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뜨고 그다음에 신규 환자가 생기면은 그 비어 있는 병상 실시간 상황판을 보면서 배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톡 단톡방이 코로나19 유행이 한참 심하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같은 카카오 대란이 생기면은 수도권이나 혹은 전국의 코로나19 병상 배정이 잠시 마비되어서 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너무 카카오에 의존을 해왔다라는 걸 카카오 대란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수요일 오전 11시에 카카오 대표단 두 분, 그러니까 남궁훈 대표와 홍은택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고, 남궁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 사태를 처리할 때까지만 뭐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곳에서 역할을 하고 카카오와는 안녕을 하겠다라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일단 카카오는 어, 디제스터 리커버리, 그러니까 DR 시스템에 꼭 필요한 이원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어,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러 시스템이라던가 미러 사이트라던가 핫 사이트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에 뭐 화재라던가 아니면 뭐 정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가동할 수 있는 미러 사이트나 핫 사이트 같은 것들을 전혀 구동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 그 많이 몰린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비상 계획은 있었지,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거나 정전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타 자연재해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 자체를 카카오는 아예 가정을 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에 두 대표단의 사과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인 카카오는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자임한 셈입니다. 사실 이건 외국에 이런 뉴스들이 알려지면 굉장히 낯뜨거워져야 할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카카오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카카오 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들의 역사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때문에 덜 알려졌지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흔히 네이버의 카카오라고 생각하는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만 하더라도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사용을 해요. 자,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어떤 나라들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만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태국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남미에서도 이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스페인에서도 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실사용자가 1억 6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라인의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좀 길고 깁니다. 일단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201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2011년 2월에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톡이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서비스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에서 네이버톡을 내놓았지만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전에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네이버톡이라는 걸 내놓았지만은 이미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네이버톡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죠. 자, 이제 바로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당시에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네이버의 최고 경영자였던 이해진 회장이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2011년 3월에 네이버 회장이 일본에 있었는데 2011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1년 3월에 3월 10일, 3월 11일에 동인도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해진 회장이 일본의 오사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도쿄 그리고 이해진 회장이 있었던 오사카까지 미쳤던 거죠. 근데 당시에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일본 진출을 고민하거나 혹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진 회장도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의 많은 직원들도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진 회장이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네이버 직원들이 지진 같은 상황에서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본사와 어떻게 연락을 하지? 자, 그 일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메신저를 한번 개발하는 걸 고민을 해봐라라고 네이버 개발자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라인입니다. 라인.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가지고 당시에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지배적인 메신저 서비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보자. 그래서 일본에서 네이버가 중심이 되어가 네이버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실제로 그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론칭을 했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는 아예 그냥 한국에서 개발했던 네이버 톡도 없애고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의 네이버 톡을 통합을 한 다음에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메신저 서비스는 라인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상황이 생겼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카카오가 한국의 국민 메신저라면은 일본은 라인이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 나라들,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던가 태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서도 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만이나 혹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메신저 서비스가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의 영향력이 큰 남미에서도 라인 메신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또 남미와 교류가 많은 유럽의 스페인에서도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1억 6천만 명 정도가 라인을 사용을 해요. 자,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메신저거든요. 한국이나 혹은 한국과 관계되어 있는 재외동포들 정도가 사용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실사용자가 5천만 명이 안 돼요. 한 4,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라인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 카카오톡 사용자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가 이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라인이 한국 메신저 서비스냐 혹은 일본 메신저 서비스냐를 놓고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한국에서는 라인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라인 메신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라인은 일본 국민 메신저란 말이에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한국 메신저냐 혹은 일본 메신저냐라고 막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거나 혹은 좀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모태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2019년에 네이버와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IT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지분 50%, 소프트뱅크 지분 50%에서 Z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요. 그 G홀딩스가 지금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서비스는 지금 현재는 일본 기업이 한 지분 50%, 한국 기업이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맡고 있지만 라인의 개발은 네이버가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굳이 따지면은 한국 개발자들이 일본에서 개발해서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 성공시킨 모멘텀을 일본 기업이 욕심을 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50%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일종의 일본과 한국의 혼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칭찬해 줄 점은 칭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든 IT와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 라인만큼 눈에 띄게 성공을 한 서비스가 과연 있었나를 생각을 해 보면은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과 그리고 라인 둘 중에서 굳이 점수를 줘야 된다면은 한국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톡보다는 한국의 개발자들이 주도해서 개발을 해서 일찌감치 해외 시장을 공략했던 라인에 좀 더 점수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이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DR, 그러니까 디제스트 리커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서 서비스를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IT 기업들과 일해본 한국의 전문가들이 저한테 전언해 준 이야기에 따르면은 일본 기업들은 카카오처럼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재난이 일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지진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디제스터 리커버리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려면은 DR 시스템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룰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라인 서비스는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거죠. 가장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 대신에 충분히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서비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서비스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텔레그램은 저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이용을 했던 서비스예요. 좀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 텔레그램이 뭐 성매매라던가 아니면은 그 좀 이렇게 성학대 영상이나 성착취 성학대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뭐 이런 뭐 혹은 마약 거래를 하거나 이제 이런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텔레그램이 자꾸 그런 부정적인 뉴스에 거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별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텔레그램이 그런 범죄에 주로 이용이 될 수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카카오라던가 라인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은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뭐 정치인들이라던가 언론인들이라던가 혹은 범죄인들이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꾸 범죄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될 때마다 텔레그램이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텔레그램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사용해 본 어떤 메신저 서비스보다도 텔레그램은 가볍습니다. 자,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윈도우 기반 PC라던가 혹은 iOS 기반 맥 PC 등등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 모바일에서 사용을 하든 혹은 컴퓨터로 사용을 하든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시스템에 주는 부하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일단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혹은 범죄인들이 가장 선호할 정도로 보안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오고 간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거나 혹은 채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을 신경을 써야 되는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나 혹은 그런 업무가 필요한 분들도
텔레그램은 상당히 유용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비영리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 광고가 없습니다. 자, 카카오에는 유료 광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라인도 유료 광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텔레그램은 2013년 8월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비영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광고가 없습니다. 일부 협찬 광고 같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최근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료 광고가 없어요. 왜 유료 광고가 없냐면 2013년 8월에 이 텔레그램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이 이 드로프 형제라고 하는 러시아 태생의 형제인데 이 드로프 형제 중에서 파벨 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이 억만장자 파벨 드로프가 어떤 맥락에서 텔레그램을 만들었냐면 자꾸 러시아 정보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정보기관 등등이 메신저 서비스를 엿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기관들이 엿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메신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텔레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무료로 안전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영리 정책을 지향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료기 광고가 없고 앞으로도 광고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그게 일단은 또 다른 장점이고요. 자, 결정적인 장점 하나. 저는 텔레그램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냐면은 일종의 간이 하드디스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식 하드디스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파일당 2GB까지 업로드하는 게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방을 이용해서 뭐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보고서라던가 간단한 사진이라던가 간단한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도 해주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카카오톡은 뭐냐면 카카오톡 톡서랍이라는 곳에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업로드, 다운로드가 비교적 자유롭고 업로드한 파일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삭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텔레그램은 본인이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텔레그램에 나한테 보내기 혹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파일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한의 제약 없이 영구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용량도 2GB까지 한 개 파일당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텔레그램에 나에게 보내기 방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은 급한 메모라던가 혹은 급하게 보내야 될 파일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뭐 보고서라던가 PDF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아무 데서나 불러 쓰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있었던 파일을 텔레그램 방에다가 넣었다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컴퓨터에 웹 텔레그램이나 혹은 PC에 깔려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불러내가지고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바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체방이라던가 이런 것 단체방을 운영하기에도 카카오톡만큼이나 텔레그램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업무 용도로 카카오톡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카카오톡만큼이나 텔레그램 굉장히 추천하고 싶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언급할 게 더 있는데, 자, 시그널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 시그널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약간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일단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서비스하는 왓츠앱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야 될 일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앱일 거예요. 와치앱. 와치앱은 전 세계 26억 명이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자, 2009년에 만들어진 메신저 서비스예요. 2009년에 브라이언 액턴이랑 얀 쿰이라고 하는 IT 개발자 두 명이 어떤 동기로 만들었냐면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은 이민자 출신의 미국 개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은데 국제 전화 요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 전화 요금 비싸서 부담되는 전 세계의 소외계층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가벼운 메신저 서비스를 한번 우리가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발한 게 와치앱입니다. 와치앱은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썼어요. 하나는 세 가지면 가벼워야 되고, 다른 하나는 광고가 없어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광고가 없어야 되고, 가볍고 광고가 없고, 세 번째 보안이 철저해야 된다라는 원칙에서 만들어진 게 그 와치앱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사용자가 늘어가지고 전 세계 1위 메신저 서비스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 1위 메신저가 서비스가 된 와치앱을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자, 2014년 2월에 파격적인 제안을 이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에게 한 겁니다. 19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꼬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도 우리는 왓츠앱으로 돈 벌 생각 없다. 왓츠앱 안 팔 거다라고 하다가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꼬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거의 사상 최고의 가격인 190억 달러에 2019년 2월에 소유권이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넘어가고 처음에는 이 마크 주커버그가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기존에 너희들이 세워왔던 원칙들, 그러니까 가볍고 광고 없고 보안 철저하게 하는 원칙들 철저하게 지켜주고 경영에도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건 항상 그냥 약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을 모욕적으로 쫓아내고 이 왓츠업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마크 저커버그가 의도한 대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도 넣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광고가 다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왓츠앱이 애초에 기획했던 대로 변질이 되었 거예요. 이제 그런 사정을 보고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이고, 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는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그 비영리 단체에 돈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왓츠앱의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왓츠앱의 창업자가 마크 저커버그에게 모욕적으로 쫓겨난 다음에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마크 저커버그에게 받은 돈을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던 시그널을 만드는 재단에다가 돈을 대기로 하고 약속하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인데,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는 일단 가볍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영리 단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게 절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메신저 서비스 중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자, 어떤 정보기관도 뚫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그널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 저는 시그널을 가끔 사용하거든요. 근데 시그널 들어가 보면은 제 핸드폰에 있는 정치인들과 기자들만 시그널을 사용한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암암리에 사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시그널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보안적인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유용한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강량구 기자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저는 라인은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라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가 남미라든가 혹은 스페인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카카오톡만큼이나 텔레그램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가끔씩 시그널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사용합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벌써 30분이 훌쩍 지났는데요. 자, 카카오톡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메신저 서비스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양사라 시간에는 최근에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하는 일종의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돌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양사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싸바.